핵은 유전체를 보관하고 복제하고 세포의 주문에 따라 해당 정보를 베낀 전사물의 끝맺음 터치를 가한 후 핵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은 매우 정교하게 진행됩니다. 핵에서의 이러한 작업은 복잡한 전선이 얽혀있는 반죽 상태의 공간에서 크고 작은 콜로이드성 입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핵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핵은 내막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내막계 형성 아웃사이드인 모델에 따르면 세포막 함입으로 들어오는 내막 소포들이 유전체를 둘러쌉니다. 이 과정에서 막의 함입과 융합을 매개하는 시스템이 핵과 세포질 간의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핵공복 합체로 진화합니다. 한편 인사이드 아웃 모델은 세포막을 빠져나오는 용출물들이 합쳐져 내막계와 세포질을 형성하는데 그 막의 용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핵공복 합체로 진화합니다. 두 모델 모두 유전체는 자연스럽게 이중 핵막으로 둘러싸이는 거죠. 핵이 진화한 이유, 혹은 핵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전체의 안전한 격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전체는 DNA를 손상시키는 화학물질이나 물리적인 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포질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대사 물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이토콘드리아 열성적인 활동에서 나오는 활성산소가 제일 큰 위험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전리 방사선이나 자외선도 위험하고 또 바이러스와 같은 외인성 유전체 침투도 위험합니다. 특히 유전체가 복제되거나 전사될 때 이중나선이 풀리며 이 과정에서 노출되는 단일 가닥 DNA는 이러한 내인성, 외인성 공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핵에 의한 유전체 보호가 없었다면 진핵 생명은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핵 생명은 큰 스케일로 일어나는 유전체의 변이나 수입을 허용하며 다양한 생명으로 진화했습니다. 어떤 극적인 경우 자신의 유전체를 2배, 4배로 늘린 적도 있습니다. 진핵 생명은 핵이라는 구조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체가 늘어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진핵 생명은 그들의 복잡성과 유전체 크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원생 생물과 식물의 유전체 크기 스펙트럼을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원생 동물 아메바의 유전체 크기는 6,800억 염기쌍으로 사람의 34억 염기쌍의 200배 큽니다. 이유? 아메바가 단세포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온갖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커도 너무 큽니다. 아메바는 복잡한 삶을 살지 않고 흐느적거리며 한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생 생물이 턱없이 큰 유전체를 가지는 이유를 이기적인 DNA 가설로 설명합니다. 유전자는 숙주에 그냥 있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숙주에 부담을 주지만 모른 채 합니다. 그들은 숙주의 표현형 기여를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유전체 대부분은 비암호화 DNA입니다. 큰 유전체를 가진 생명은 복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척합도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왜 그리 큰 유전체를 가지고 있을까? 유전체 부담을 감수하는 생명은 나중에 쓸모를 대비해서 유전체를 버리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생명은 생존과 번식, 2마리 토끼 중 하나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유전체 부담을 안고 버티느냐, 아니면 부담을 줄여 번식 경쟁력을 확보하느냐는 진핵 생명의 선택사항입니다. 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진핵 생명은 다양한 생활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문어는 수명이 3 내지 4년, 수천 개의 알을 한 번 낳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세콰이어 나무는 수백 년을 살면서 매년 수백만 개의 씨앗을 생산합니다. 핵 DNA 저장소를 살펴보죠. 여기 사람의 힐라세포주의 DNA를 염색해보면 유전체가 핵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체의 상태를 염색사, 크로마틴이라고 합니다. 유전체가 실처럼 퍼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세포는 분열 중에 있는 세포입니다. 유전체를 복제해서 한 벌을 더 만들어 놓고 둘로 나누어 가지려고 움직일 수 있도록 꽁꽁 뭉쳐 놓은 겁니다. 이러한 유전체의 상태를 염색체, 크로모솜이라 합니다. 이 염색체 뭉치를 풀어 자세히 보면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2번 감고 있습니다. 이 구슬 모양의 단위를 말 그대로 뉴클리오솜 B드라 합니다. 히스톤 단백질은 실을 감는 실패 역할을 합니다.
이중나선 DNA가 히스톤에 감기지 않으면 사람의 경우 46개 염색체 DNA 전부 합치면 그 길이가 2m 정도 됩니다. 이들이 히스톤 구슬에 감겨 있으면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인 핵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히스톤 단백질이 엄청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확대해서 보면 히스톤 구슬이 꽁꽁 뭉쳐 있으면 특정 유전자가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이쪽 그림처럼 풀어져 있으면 유전자는 전사 시스템에 노출이 되어 유전자는 액티브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전체의 리모델링, 즉 뉴클리오솜 비드가 풀린 상태 혹은 뭉친 상태에 있느냐는 특정 유전자의 쓰임새에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유전자는 한 달, 어떤 유전자는 10년, 어떤 유전자는 평생을 뭉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 후속 유전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핵막은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으로 포개진 이중막 구조로 바깥막은 소포체 막의 연장입니다. 안쪽 막은 망사형, 가만히 구조의 지지체인 라민에 연결되어 전체 구형을 유지합니다. 핵공에는 천여 개의 단백질 부품으로 구성된 진핵세포 최대의 복합장치인 MPC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MPC를 통하여 유전체 복제, 전사,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단백질들과 라이보솜의 단백질 부품들, 그리고 mRNA, rRNA, tRNA는 물론 기타 핵활동에 요구되는 단백질들이 드나듭니다. 인 뉴클레오러스는 라이보솜의 핵심 부품인 rRNA가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장소이며 라이보솜의 단백질 부품과 rRNA들이 조립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합성 요구가 많은 세포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염색체는 핵 안에서 각기 고유한 자리에 위치합니다. 2000년 중반 과학자들은 세포의 핵을 즉석에서 염색체별로 형광으로 염색해보면 각기 독특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여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은 높은 해상도의 그림에서 회색 동글뱅이는 염색체 부위와 핵막과의 연결점들을 나타냅니다. 이는 염색체 위치가 핵 랜드마크에 따라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작위적이지 않은 염색체의 배치가 개별 유전자의 전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가설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콩국수 그릇에 담겨진 국수 가닥이 뭉치별로 위치를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걸쭉한 국물에서 DNA 국수 가닥의 산재에 있는 특정 유전자들이 개별적으로 타이밍에 맞추어 정교하게 젓가락으로 집어내져서 전사되니 놀랍습니다. 전사는 RNA 중합효소 팔리머레이스가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합니다. DNA의 한 가닥을 주형으로 삼는데 이를 엔타이센스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형 가닥으로 부르는 게 편합니다. RNA 전사물은 DNA의 센스 가닥에 T 대신 우라실 U로 대치되어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리고 DNA 이중나선에서 어떤 유전자는 윗가닥을, 어떤 유전자는 아랫가닥을 주형으로 사용합니다. 요 그림은 RNA, DNA, RNA 폴리머레이즈 3자 복합 구조를 보여줍니다. 입체 모양에 근거한 그림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RNA가 합성될 때 RNA 폴리머레이즈는 DNA 이중가락을 풀면서 진행합니다. 이때 열린 영역에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이를 막기 위해 풀린 영역은 금방 닫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포에서 단백질 합성 요구가 많아지면 전사가 활발히 일어나야 하며 그러면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한 단일 가닥 노출이 잦아지게 되고 그 틈에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병원균 감염이 있게 되면 항체 생산 요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항체 유전자 전사가 빨라져서 변이가 생깁니다. DNA 복제는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가 매개합니다. DNA는 역방향으로 꼬여 있고 DNA 합성은 5-에서 3-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가닥이 풀리는 과정에서 새로이 노출되는 단일 가닥 중 한 가닥은 불연속적으로 합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DNA 폴리머레이즈는 두 종류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복제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이중나선이 풀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진행 방향 앞쪽 이중나선은 더욱 꼬이게 되니 이 심한 꼬임은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 불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가닥을 이어주는 효소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단순한 대장균에서도 DNA 복제에는 12개 이상의 효소가 필요합니다. 진핵세포의 DNA 복제 속도는 초당 50 염기쌍 정도로 원핵세포 대장균의 초당 500 염기쌍보다 10배 정도 느립니다. 복제 속도가 느린 이유는 진핵세포 유전체는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고 또 조절 과정도 복제 원점 하나를 가진 대장균보다 훨씬 복잡하며 다층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장균은 400만 염기쌍, 사람의 유전체는 34억 염기쌍입니다. 그렇지만 진핵세포의 느린 합성 속도는 복제 원점을 염색체당 수백 개 이상으로 늘려서 복제를 동시에 개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제는 모든 염색체의 복제 원점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끝나야 합니다. 복제 조절 과정이 무척 정교하고 엄밀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진핵세포는 복제 조절에 많은 단백질과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진핵세포는 속도보다는 엄밀성과 복제 충실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제 우리 DNA 복제의 충실도에 대해 알아보죠. 대장균 DNA 폴리머레이즈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1000개의 염기를 합성하는데 1개 정도 에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러는 금방 교정됩니다. 여기 그림처럼 DNA 폴리머레이즈에는 합성을 매개하는 도메인과 교정을 매개하는 도메인이 따로 있습니다. 합성 도메인만으로 DNA를 합성할 경우 1000개당 1개 정도 오류를 범하지만 교정 도메인을 포함시킬 경우 100만 개당 하나 잘못 합성합니다. 이는 워드 작업을 하다가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다시 치는 경우와 같습니다. DNA 복제를 마치고 난 후에 틀린 부분을 교정하지 못하고 넘긴 곳이 발견됩니다. 이럴 경우 수선 시스템이 동원됩니다. 대장균의 경우 70여 개가 넘는 수선 혹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진핵세포의 경우도 비슷한 정도, 아마도 더 많은 수선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잘못 복제된 DNA를 수선하면 평균 10억 개당 1개 정도의 에러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에러를 줄이려고 새로운 복구 시스템을 만들어 동원하면 그에 대한 비용은 10억 개 중 1개 줄이는 비용의 10배 이상이 들 겁니다. 생명은 10억 개 중 하나의 복제 에러를 줄이려고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진화는 근본적으로 복제 에러에 기인합니다. 에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로 생명은 DNA 복제 과정에서 10억 개 염기쌍 중 하나 정도의 에러를 허용하기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돌연 변이는 한 개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복제 에러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생명의 진화를 견인합니다. 물론 단속적이며 급진적인 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전체 중복과 같은 큰 스케일로 일어나는 변화에 기인합니다. 하여간 점진적인 진화에서는 복제 에러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진화를 실수를 통한 창조라고 말합니다.